감히 회장님 차에 손을 대! 수행비서의 손이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26 정비사. 손에 쥔 건 낡은 아기 사진 한 장. 피투성이가 된 채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제 사진이에요. 그 한마디에 뒤늦게 도착한 여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 25년 동안 버림받은 줄 알고 살아온 아들. 같은 사진을 쥐고 마주 선 두 사람.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강남 외곽공업단지 깊숙한 곳,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뒤섞인 작은 정비소 안에서 한 사내가 차 밑에 반쯤 들어간 채 공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26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친 손이었어요. 손톱 밑까지 파고든 기름때, 갈라진 손가락 마디, 여기저기 긁히고 까진 흉터들. 그 손이 이 사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사내의 이름은 준성. 26살. 고아원 출신의 자동차 정비사. 세상이 그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언제나 부모 없는 아이였습니다. 준성이 차 밑에서 빠져나오자 기름투성이 얼굴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광대뼈가 높고 턱선이 단단한 얼굴이었지만 사람들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기름때 범벅인 얼굴 위에서 유독 맑고 또렷한 두 눈이 빛나고 있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치고는 너무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덜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준성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죠. 야, 이 녀석아, 밥은 먹고 다니냐? 점심때 전화했더니 왜 안 받아? 또 차 밑에 기어 들어가 있었지? 박 원장이었습니다. 준성이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던 그날 새벽 울음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온 사람이었어요. 20살이 넘어 보육원을 나갈 때까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준 것도, 지금까지 틈만 나면 밥은 먹고 다니냐고 전화를 거는 것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일하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밥은 아까 컵라면 먹었어요. 준성이 해해 웃으며 대꾸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컵라면이 밥이냐, 이 녀석아. 이번 주말에 올라와. 갈비찜이라도 해놓을 테니까. 전화를 끊은 뒤에도 준성의 입가에는 한동안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준성의 손이 작업복 안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손가락 끝에 닿는 익숙한 감촉.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성이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흔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말고 준성에게 남은 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질 때 입고 있던 누렇게 바랜 낡은 베네 저고리 한 벌, 그리고 오른쪽 어깨 쇄골 아래쪽에 초승달 모양의 점, 사진 한 장, 베네 저고리 하나, 초승달 모양의 점 하나. 부모가 누구인지도 왜 버려졌는지도 모른 채 26해를 살아온 사람이 가진 게 이게 전부였죠. 준성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매일 밤 반복하는 일이었어요. 꺼내보고 쓸어보고 한숨 한 번 쉬고 다시 넣어두는 것. 정비소 한쪽 벽에 기대어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폐차장에서 버려진 걸 준성이 직접 고쳐 만든 물건이었어요. 엔진은 3번이나 뜯어 고쳤고 머플러는 용접 자국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비소에 출근하고 밤늦게 다시 타고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게 준성의 하루였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견인차 한 대가 요란한 경고등을 깜빡이며 정비소 앞에 멈춰 섰어요. 견인차 뒤에 끌려온 것은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번쩍이는 검은 광택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준성이 매일 만지는 중고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죠. 도어 하나에 준성의 석 달치 월급이 들어있을 그런 차였습니다. 견인 기사가 내려서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험 접수건이에요.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는데 여기가 제일 가까운 정비소라 끌고 왔습니다. 견인차 뒤를 따라온 택시에서 2사람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검은 코트를 걸친 장신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중년 남자가 준성에게 다가와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보험사에서 여기로 보내줬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주분은 먼저 들어가셨고 저희가 대신 맡기러 왔습니다. 윤 기사였습니다. 성진그룹 여회장 신혜정의 전속 기사. 차가 서버리자 여회장은 다른 차를 불러 먼저 귀가했고 윤 기사와 수행비서 김 실장이 견인차를 따라 정비소까지 온 거였어요. 물론 준성은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아저씨 정도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준성이 세단을 정비소 안으로 밀어넣는 동안 윤 기사와 김 실장은 정비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2개와 오래된 정수기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준성은 세단의 실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 계기판 버튼을 하나하나 눌러보고 배선 상태를 확인했어요. 조수석 쪽 배선까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 사이에 작은 가죽 상자가 하나 보였어요. 검은 가죽 위에 금색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꽤 오래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배선을 보려면 상자를 옆으로 치워야 했어요. 상자를 집어드는 순간 뚜껑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던 거죠. 안에 작은 아기 옷 조각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옆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1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 누군가의 무릎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성은 그 사진을 들고 몇 초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기의 자세, 배경, 옷, 표정. 가슴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준성은 사진을 한 손에 쥔 채 다른 손으로 작업복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자기 사진을 꺼냈어요. 2장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차 안에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만큼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같은 아기였습니다. 같은 배경, 같은 표정, 같은 각도, 같은 옷. 준성의 사진은 모서리가 닳고 기름 자국까지 묻어 있었지만 지금 손에 든 사진은 누군가 오랜 세월 소중하게 보관해 온 듯 깨끗한 상태였어요. 같은 사진의 다른 한 장이었습니다. 준성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야? 이 사진 내 사진이랑 똑같잖아.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던 윤 기사였어요. 준성이 사진 2장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귀에 박힌 겁니다. 윤 기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30년 가까이 여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여 회장이 매일 밤 그 작은 사진을 꺼내 들고 울던 모습을 전국 보육원을 뒤지며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는 아이를 찾아다니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윤 기사가 모를 리 없었죠. 윤 기사는 종이컵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정비소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요. 윤 기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 전화 소리를 대기실 안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성진그룹 여 회장의 수행비서. 김 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정비소 쪽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준성이 2장의 사진을 쥔 채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감히 회장님 차 안에 물건에 손을 대? 김 실장의 고함이 정비소 안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정비사가 수납함을 만진 것에 화가 난 거라고 보기에는 얼굴에 떠오른 감정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뭔가 다른 게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찰나의 일이었고 곧바로 차가운 표정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김 실장이 준성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턱을 가격했어요. 준성의 몸이 작업대에 부딪히며 공구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준성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죠. 1번, 2번, 3번. 발이 들어올 때마다 준성의 몸이 공구 더미 사이에서 굴렀습니다. 도둑놈이 감히 회장님 물건을 훔쳐? 오늘 경찰에 넘긴다. 윤 기사가 달려와 말렸습니다. 김 실장, 그만해요.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김 실장은 윤 기사를 팔로 밀어내며 준성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준성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웅크렸어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입안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손은 사진 2장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기름 묻은 손가락 사이에 꼭 쥔 사진 위로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걸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셔터 너머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기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성진그룹 여회장 신혜정. 25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가 정비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재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비사가 차 안에 물건을 훔치다가 제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시선은 김 실장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준성에게, 그리고 준성의 손에 꼭 쥐어진 그 사진에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준성이 피투성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터진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 아기 사진 내 거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비소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25년간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아기의 얼굴이 기름때와 피가 뒤섞인 이 낯선
청년의 얼굴 위에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손이 아주 천천히 무언가에 이끌리듯 준성의 얼굴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준성의 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김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혜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사람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혜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피투성이 정비사의 절박한 눈빛과 여 회장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 엉켜붙은 채 정비소의 시간만 멈춰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혜정과 준성 사이를 가로막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요즘 이런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돈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혜정은 25년간 아들을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해왔거든요. 가짜 제보에 속아 달려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혜정의 눈은 김 실장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준성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기름때와 피가 뒤섞인 그 얼굴 위에서 뭔가가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준성이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렸습니다. 바닥을 짚으려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찢어진 작업복 목덜미가 한쪽으로 쭉 벌어졌어요. 오른쪽 어깨 쇄골 아래쪽이 형광등 불빛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혜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 점이 있었어요. 초승달 모양의 점. 혜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윤 기사가 옆에서 재빨리 부축했어요.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없이 속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이 같다고, 점이 비슷하다고 그걸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속고 나서 무너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김 실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혜정이 김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곁을 지켜준 수행비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혜정의 눈에 양보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김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기사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준성에게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30년간 여 회장 곁에서 온갖 일을 겪어온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피부터 닦아요, 젊은 사람. 살벌한 정비소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준성은 손수건을 받아들고 윤 기사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이 아저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준성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자신이 아는 가장 믿을 만한 병원에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48시간이었어요. 준성에게 그 48시간은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에 나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공구를 들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아기, 같은 사진,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 혹시 진짜 내 엄마인 걸까?
그 생각이 스칠 때마다 준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걸 일찍 배웁니다. 기대하면 아프다는 거. 희망이 크면 클수록 무너졌을 때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준성은 차라리 아니길 바랬어요. 아니면 아닌 대로 지금처럼 살면 되니까. 기름때 묻히고 공구 돌리고 컵라면 먹고 옥탑방에서 잠들면 되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옥탑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결국 지갑을 꺼냈어요. 사진을 들고 어두운 천장에 대고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정비소에서 본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누군가 이 사진을 25년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콕콕 찔렀습니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죠. 혜정도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택 침실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낡은 베네저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새벽이 올 때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25년간 수백 번 꺼내 만진 베네저고리는 천이 삭아서 손에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정은 그 천 조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건 정비소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진을 쥐고 올려다보던 그 눈. 자기 아기 사진이랑 똑같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그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5년간 비슷한 눈을 수없이 봐왔어요. 자기가 혜정의 아들이라며 찾아온 사람들의 눈. 하지만 그 눈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바라는 눈이었습니다. 돈을 원하거나 대가를 원하거나 어딘가 계산이 깔려 있는 눈. 그런데 그 정비사의 눈은 달랐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놀란 거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무언가에 부딪힌 사람의 눈이었죠. 그게 혜정을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혜정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기도였어요. 25년간 수없이 했다가 포기했다가를 반복한 기도를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정은 윤기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혜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담당 의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혜정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윤 기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혜정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99.99% 친자 일치. 결과지가 혜정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을 틀어막은 손 사이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가슴속에 갇혀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 병원 복도에 혜정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고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힐끗 바라보았지만 혜정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밤 사진을 꺼내 들고 울었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고 수백 번 속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종이 한 장 위에 숫자 4개로 끝이 난 거였어요. 윤 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30년간 한 번도 여회장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혜정이 매년 아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놓고 혼자 초를 불던 모습을 봐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정비소에서 준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윤 기사였습니다. 정비소 접수 서류에 적힌 준성의 번호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성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99.99% 일치입니다. 준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멍한 눈으로 기름 묻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누군가 나를 찾고 있었어. 25년 동안 준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대신 어깨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6살 남자가 혼자 앉아 어깨를 떠는 정비소 안은 기름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준성의 떨리는 어깨 위에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25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혜정은 다음 날 아침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었어요. 윤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린 혜정은 정비소 셔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25년간 이 순간만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막상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지, 그 어떤 말도 25년을 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셔터 안에서 공구 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이 안으로 들어서자 차 밑에 엎드려 일하던 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정을 알아본 순간 준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사흘 전 정비소에서 사진을 쥐고 떨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벽을 세운 것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혜정은 준성의 그 태도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가 어떤 건지 혜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들었죠?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이가 맞다고 나왔어요. 준성의 손에 들린 공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준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 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처럼 몸을 낮추며 말했어요. 저는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26년 동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성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히려고 하는데 자꾸 금이 갔어요. 혜정은 준성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혜정과 남편 그리고 1살배기 아들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에 타이어가 수막 현상을 일으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혜정은 뒷좌석에서 카시트에 앉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의식을 잃었어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남편의 친동생 강철진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수와 조카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혜정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원이었어요. 옆에 강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아이는 사고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수습할 것도 남지 않았다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망 서류를. 혜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했어요. 유골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철진이 자기가 다 처리했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내 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온기였거든요. 그 온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건 준성에게 짐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25년 동안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보육원을 뒤졌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점이 있는 아이를 찾아달라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그 점이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혜정은 성진그룹 회장으로서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했어요.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 어깨를 확인하겠다고 사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어요. 25년이나. 유력한 단서가 나올 때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탐정이 추적하던 정보가 갑자기 끊기거나 가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와서 진짜 단서가 묻혀버리거나. 한 번은 탐정이 경기도의 한 보육원에서 초승달 모양점이 있는 아이 기록을 찾았어요. 달려가려는데 갑자기 그 보육원이 화재로 기록이 전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운이 아니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5년간 내 곁에서 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정이 말을 이었어요. 정비소에서 김 실장이 당신을 때리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행비서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윤 기사한테 부탁해서 뒤를 조사했더니 그 사람이 강철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곁에서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내가 아들을 찾는 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25년 동안.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울렸어요. 준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공구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준성이 입을 열었을 때 혜정이 기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재벌이면 뭐든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돈이면, 그 권력이면 저 하나 못 찾았습니까? 25년이요. 그 한마디에 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방해를 받았다고요? 탐정도 고용하고 보육원도 뒤졌다고요? 근데 25년 동안 못 찾았다고요? 저는 그 25년 동안 보육원에서 잤어요. 때로는 굶었어요. 부모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어머니라는 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준성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고함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25년간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 면회 올 때마다 혼자 뒤뜰에 앉아있던 밤. 다른 애들은 엄마가 사다 준 과자를 먹는데 준성은 급식실에서 남은 빵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아껴 먹었어요. 입양 갈 뻔하다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던 날. 세 번째 입양이 취소됐을 때 원장님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준성은 그때 이미 울지 않았습니다. 15살 생일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서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울었던 그 새벽. 그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으로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혜정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성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방해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찾지 못한 건 결국 자기 탓이라고 혜정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찾지 못한 것도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서 준성의 분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분노를 받을 자격조차 자기에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성이 공구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성을 더 붙잡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매달리면 이 아이가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혜정은 작업대 위에 명함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뜻이었어요. 준성은 그 명함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정비소 셔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셔터를 빠져나간 직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윤 기사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혜정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내 아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25년이나 못 찾았으니. 윤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혜정이 기댈 수 있게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요. 정비소 안에서 준성은 혜정이 앉았던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쫓아나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혼자였던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모릅니다.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 또 혼자가 되면 그때는 진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공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고칠 게 없는데 공구를 쥐고 있었어요.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남은 준성의 그림자가 기름 묻은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혜정이 돌아간 뒤 준성은 이틀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에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차 밑에 들어가도 공구를 들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준성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비소 셔터가 반쯤 내려간 틈으로 낯익은 운동화가 보였어요. 투박한 운동화에 구겨진 바지, 그리고 기어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박 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온 거였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 김밥 2줄과 식혜
2캔이 들어 있었죠. 이 녀석아, 전화를 왜 안 받아? 죽었나 살았나 확인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박 원장이 투덜거리며 셔터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투덜거림이 멈췄어요. 이틀간 잠을 못 잔 게 뻔한 얼굴이었거든요. 충혈된 눈, 푹 꺼진 볼, 면도도 하지 않은 턱. 보육원에서 가장 힘든 시절에도 이런 얼굴은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비닐봉지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준성 옆에 앉았습니다. 좁은 작업대 앞 낡은 의자 2개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정비소 안을 채우고 있었죠. 박 원장은 준성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준성은 재촉하면 입을 닫는 아이라는 거였습니다.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그 여자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박 원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 기사가 며칠 전 보육원으로 연락을 해왔거든요. 25년 전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기가 성진그룹 여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했다는 것. 박 원장은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성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25년 동안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방해해서 못 찾았다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재벌인데 25년 동안 못 찾았다는 게.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박 원장은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 전에 길게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걸 꺼내야 하는 사람의 숨이었죠. 준성아. 박 원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투박하고 거친 잔소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준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 기억나냐? 내가 너를 발견한 그 새벽. 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 아기 피가 아니었어. 어른 피였어.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를 꼭 감싸 안았던 거야. 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게 누구 피였겠냐? 너를 버린 사람의 피가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한 사람의 피야. 준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혜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는 말. 의식이 나가면서도 놓지 않았다는 말. 그 이야기와 박 원장의 말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피가 그 사람 피였구나. 준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이걸 왜 말 안 했냐고 물을 거지. 차마 못했어.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한테 누군가 널 지키려고 했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까봐. 부모가 있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를 몰랐어. 박 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투박한 노인이 25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던 무게가 목소리에 실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준성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박 원장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것. 나는 버림받았다. 내 부모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육원 앞에 놓고 간 거다. 그 믿음이 지금 박 원장의 한마디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안고 있었다고. 의식이 나가면서도 놓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지금 날 찾아온 사람이라고. 준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인정하는 거니까. 그 여자가 정말 자기 엄마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아직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뭔가를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들어올 때 셔터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던데. 가져왔어. 박 원장이 옆에 내려놓았던 종이 상자를 준성 앞으로 밀었습니다. 크지 않은 택배 상자 크기였어요. 위에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준성은 상자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와 사진 묶음, 그리고 편지 묶음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하나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서류는 사설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전국 보육원 방문 기록, 초승달 모양점이 있는 아이 수배 의뢰서, 경찰 실종 신고 접수 확인서. 날짜를 보니 가장 오래된 건 24년 전이었어요. 가장 최근 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기록이었어요. 보고서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직접 읽고 직접 확인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흔적이었죠. 사진은 보육원을 방문한 혜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장이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젊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보육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에서 혜정의 눈은 같았어요.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준성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보육원 정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배경에 보이는 건물이 낯익었습니다. 준성이 자란 보육원이었어요. 혜정이 이 보육원에도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코앞까지 왔는데 만나지 못한 거였습니다. 준성의 손이 편지 묶음에 닿았어요. 묶음을 풀자 봉투가 25장 나왔습니다. 각 봉투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전부 같은 날짜였습니다. 매년 같은 달, 같은 날. 준성의 생일이었어요. 준성은 가장 오래된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첫 번째 생일. 오늘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장난감을 샀어요. 언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가 갖고 있을게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편지를 열었어요. 다섯 번째 생일. 요즘 같은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걸 보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크고 있을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박또박했던 글씨가 해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어요. 잉크가 번진 자리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죠. 10번째 생일. 이제 학교에 다닐 나이구나.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20번째 생일. 엄마를 원망해도 좋아요. 그래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준성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25번째 생일. 올해도 편지를 씁니다. 글씨가 떨려서 거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밥만 먹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미워도 괜찮으니까 제발 건강하기만 해요. 준성은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쓰고 줄 수 없는 선물을 사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준성이 편지 묶음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울지 않겠다고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준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어요. 25년 동안 이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준성의 등을 토닥이는 동안에도 박 원장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준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 놓인 혜정의 명함이 보였습니다. 사흘 전 혜정이 놓고 간 그 명함.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명함을 준성이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준성이 마음을 연 뒤 혜정은 준성을 성진그룹에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 잡혔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 소식이 그룹 내부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강철진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사무실. 강철진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사회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읽고 또 읽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다가 형이 죽고 나서야 손에 넣은 이 자리.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25년 전 빗길에서 형이 죽던 그 밤. 사고 현장에서 조카를 빼돌려 보육원 앞에 버린 것. 위조한 사망 서류를 형수에게 건넨 것. 김 실장을 심어 25년간 수색을 방해한 것. 그 모든 게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혜정의 곁에서 쫓겨난 뒤 강철진에게 매달리고 있던 김 실장은 얼굴이 반쯤 망가져 있었어요. 정비소에서 준성을 폭행한 것, 25년간 수색을 방해한 것. 수사가 시작되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하나로 맞아떨어졌어요. 혜정과 준성이 이사회에 서는 순간 둘 다 끝입니다. 강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이랑 똑같이 하면 돼.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모른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한참 전 저택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김 실장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년간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익혀둔 경비 교대 시간과 비상구 위치를 이용한 거였어요. 혜정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김 실장은 브레이크 라인을 교묘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주행 초반에는 멀쩡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서서히 압력이 빠지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간 뒤에야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걸 알게 되는 구조였죠. 작업을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김 실장의 뒤로 미세한 기름 자국이 바닥에 남았습니다. 김 실장은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정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출발했어요. 윤 기사가 차를 몰았습니다. 준성은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따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혜정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준성은 오토바이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출발 전에 저택에 들르기로 했어요. 혜정이 이사회용 정장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평생 작업복만 입어온 아들한테 정장 하나 입혀서 보내고 싶었던 거죠. 준성이 저택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혜정의 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는데 발밑에 뭔가가 보였어요. 기름 자국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주차장 바닥에 기름 자국쯤이야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준성은 정비사였습니다. 매일 차 밑에 들어가 기름과 부품을 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이 자국이 엔진 오일인지 미션 오일인지 브레이크 오일인지 색깔과 점도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었어요. 준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국을 따라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자국은 혜정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자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 작은 부품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준성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의 일부였어요. 잘린 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칼이나 공구로 일부러 잘라낸 단면이었습니다. 정비사 생활 몇 년 동안 이런 단면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자연 마모로는 절대 이렇게 잘리지 않거든요. 준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남았어요. 어머니 차 브레이크가 안 먹힌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 있다. 준성은 부품 조각을 주머니에 쓸어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폐차장에서 주워다 3번이나 엔진을 뜯어 고친 그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거친 배기음이 주차장에 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사람을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준성이 주차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어요. 빨간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 고속도로 위에 어머니가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고속도로 진입로에 올라탔을 때 속도계는 이미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위, 윤 기사는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어요. 2번째 밟았을 때도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3번째 밟았을 때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페달이 바닥까지 쑥 들어갔습니다. 내리막 구간이었어요.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윤 기사는 30년 경력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어요. 윤 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뒷좌석의 혜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 기사의 목소리에서 3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이 앞좌석 등받이를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쥐었습니다. 차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계기판 바늘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듯 올라갔습니다. 100km, 120km. 앞에 커브가 보였습니다. 커브 너머는 가드레일이었고 가드레일 너머는 낭떠러지였어요. 윤 기사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어를 낮추며 엔진 브레이크라도 걸어보려 했지만 속도가 이미 너무 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배기음이 들려왔어요. 100m 뒤에서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준성이었어요. 준성은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바람에 몸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핸들을 놓지 않았어요. 운전석 창문 너머로 윤 기사의 눈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눈이었어요. 준성이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가드레일에 비벼서 세워요. 윤 기사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준성이 오토바이를 차체 오른쪽 뒤 팬더에 바짝 갖다 대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와 오토바이가 동시에 가드레일 쪽으로 밀려갔어요. 쇳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차체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철판이 긁히는 굉음이 고속도로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드레일이 휘어지면서 차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드레일과 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준성의 몸이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며 아스팔트 위를 굴렀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작업복이 찢겨나가고 피부가 아스팔트에 깎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고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에 차체가 걸린 채 끼이익 소리를 내며 속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커브 끝 낭떠러지 30m 앞에서 윤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혜정이 뒷좌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아스팔트 위에 준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찢겨나갔고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는 가드레일에 끼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주워다 3번이나 고쳐 타던 그 오토바이가 이번에는 진짜 끝이 난 거였어요. 하지만 준성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인 얼굴을 들어 혜정을 바라보았어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찾았으니까 다시는 손 놓지 않겠습니다. 혜정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준성을 끌어안았습니다. 검은 정장 위로 준성의 피가 번졌지만 혜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놓으면 또 사라질까봐. 25년 전 그 밤처럼 눈을 뜨면 아이가 없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윤 기사가 피투성이인 채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회장님 아드님이 다쳤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30년간 혜정을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5글자를 말하는 윤 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속도로 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오토바이 옆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울고 늙은 기사가 전화기를 쥔 채 서 있는 그 장면 위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성이 실려간 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간 준성의 뒤를 혜정이 따라갔어요.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막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문을 닫았어요. 혜정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위에 준성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번져 있었습니다.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닦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혜정은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돌아와야 해요. 윤 기사가 자판기에서 종이컵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혜정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혜정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윤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이마에 붙인 반창고 위로 핏기가 비치고 있었지만 자기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혜정은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에서 눈을 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팔과 다리에 골절과 찰과상이 심하지만 내부 장기 손상은 없어요. 많이 아프겠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혜정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윤 기사가 혜정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회장님. 괜찮대요. 윤 기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증거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쪽 차선이 통제됐어요. 가드레일에 긁힌 자국, 아스팔트 위에 남은 타이어 흔적, 찌그러진 오토바이. 사고의 흔적이 수백 미터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준성이 주머니에 넣어둔 브레이크 부품 조각은 윤 기사가 구급대원에게 알려서 확보했어요. 그 부품이 병원을 거쳐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잘림면에서 지문이 검출됐어요. 저택 지하 주차장 CCTV도 확보됐어요. 새벽에 비상구를 통해 주차장에 들어가 차 밑에 기어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얼굴까지 선명했어요. 김 실장이었어요. 체포는 그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자기 원룸에서 짐을 챙기다가 형사들에게 잡혔어요. 여권과 현금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인 미수 혐의. 브레이크를 조작해 여 회장과 운전기사 그리고 준성까지 죽이려 한 혐의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조사실에서 하루를 버텼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형사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 살인 미수 단독범으로 당신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 알죠? 시킨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김 실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강철진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가 수갑을 차고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강철진은 부회장 사무실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겠죠. 그 인간은 늘 그랬으니까요. 시킬 때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고 일이 터지면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인간. 25년간 충성했지만 돌아온 건 늘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은 김 실장이 했고 결과는 강철진이 가져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였습니다. 혼자 뒤집어 쓰고 혼자 썩을 거였어요. 김 실장의 이가 갈렸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나머지는 물이 터진 것처럼 쏟아졌어요.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강철진이라는 것. 2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살배기 조카를 빼돌려 보육원에 버린 것도 강철진이라는 것. 이유는 하나였어요. 형이 죽으면 그룹의 후계자는 형의 아들인 조카가 됩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강철진의 친아들에게는 그룹이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없앤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성진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의 사망 서류를 위조해서 형수에게 건넨 것도 강철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25년간 혜정의 곁에서 아들 찾기를 방해해 온 것 역시 강철진의 지시였다는 것.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조사실 안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25년 전 사건부터 현재의 살인 미수까지 하나의 줄로 깨어지는 범죄였으니까요. 조서가 수십 장이 넘어갔습니다. 강철진의 체포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회장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보고 있던 강철진의 앞에 형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형사가 영장을 들이밀자 비서의 손이 멈췄어요. 강철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념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안경을 벗어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였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사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복도를 걸어나가는
강철진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복도 양쪽에 늘어선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철진이 멈췄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회장 사무실 문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형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철진의 입에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형은 나한테 한 번도 동생이라고 불러준 적 없어.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쓸쓸함이었어요. 형에게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한 남자의 비틀어진 삶이 그 한 문장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한 살배기 조카를 보육원에 버리고 형수를 25년간 속이고 끝내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 하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 남자가 가장 잘못된 길을 택한 거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강철진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 준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팔에는 깁스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침대 옆에 혜정이 앉아 있었어요. 과일을 깎다 말고 준성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박 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온 거였어요. 손에는 역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침대 앞에 서서 준성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녀석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다 갈아 끼울 것도 아니고. 준성이 헤헤 웃었어요. 괜찮아요, 원장님. 안 죽었잖아요. 박 원장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혜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만큼 깊은 인사였습니다. 25년간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원장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감사는요, 그냥 우리 준성이가 착한 놈이라 그렇지. 박 원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5년간 혼자 키운 아이였습니다. 새벽에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나가 안아올린 그 아기. 첫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친구 없다고 울면 달래주고 장학금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던 사람. 그 아기가 이렇게 커서 누군가를 지키려고 제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됐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혜정이 고개를 들고 박 원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어요. 한 사람은 준성을 낳은 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준성을 키운 아버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두 개의 사랑이 이 좁은 병실 안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준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한쪽 눈이 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준성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팠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준성이 퇴원한 건 사고가 나고 3주가 지나서였어요. 왼팔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준성은 병원에 더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혜정이 저택으로 가자고 했어요. 넓은 방에 좋은 침대, 간호사도 붙여주겠다고. 하지만 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탑방으로 갈게요. 거기가 제 집이니까. 혜정은 더 권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아들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들이 살아온 세상을 처음으로 존중하는 순간이었어요. 윤 기사가 차를 몰아 준성의 옥탑방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골목 입구에 세웠어요. 윤 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혜정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성의 팔을 부축하며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이 좁아서 둘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군데군데 갈라진 시멘트 바닥. 혜정의 구두굽이 낡은 계단에 걸릴 때마다 준성이 팔을 내밀었어요. 깁스한 팔이 아닌 쪽으로요. 혜정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재벌 여회장이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았지만 혜정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혜정은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좁았습니다. 혜정의 저택 화장실보다 작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에 작은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었고 반대편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옷은 벽에 박은 못에 걸려 있었어요. 옷장이 없었거든요. 작업복 2벌과 낡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구석에 양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준성이 베넷 저고리와 사진을 보관하던 그 상자였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바깥을 내다보면 옆 건물 옥상과 빨래줄이 보였습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 그런 방이었을 거예요. 준성이 살아온 세상이 이 방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이 방을 부끄러워하라는 뜻이 되니까요. 아들이 살아온 곳을 함부로 불쌍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걸 혜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면서도 올바르게 자란 아이를 낳은 사람이니까요. 대신 혜정은 싱크대 앞에 섰어요. 뭐 하세요? 준성이 물었습니다. 밥 해줄게. 혜정이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저택에서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준성의 낡은 수건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컵라면 3개, 계란 1판, 된장 1통, 대파 몇 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정은 그걸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쌀통에 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씻어서 밥솥에 넣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대파를 썰어 넣었어요. 계란 프라이도 부쳤습니다. 후라이팬이 낡아서 계란이 한쪽에 달라붙었어요. 뒤집개로 떼어내다가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혜정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터진 노른자 그대로 접시에 담았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습니다. 대파를 써는 칼질이 고르지 않았고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한번 덜어내기도 했어요. 성진그룹 회장이 부엌에서 밥을 해본 적이 언제였겠어요. 저택에는 요리사가 3명이나 있었고 혜정이 직접 부엌에 선 건 아마 수십 년 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혜정의 얼굴에는 준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운 기품도 병원에서의 불안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해주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좁은 옥탑방 안에 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준성은 바닥에 앉아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도 된장찌개는 먹었고 혼자 살면서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가 자기만을 위해 끓여준 찌개 냄새. 그게 이렇게 다른 건지 준성은 몰랐습니다. 혜정이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이라고 해봤자 바닥에 놓은 작은 접이식 탁자였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냄비, 노른자 터진 계란 프라이 2개, 대파 넣은 간장.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혜정은 그 접이식 탁자 위에 반찬을 놓으면서 25년간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밥을 차려주는 것. 준성이 숟갈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된장이 좀 짰습니다. 대파가 고르게 썰리지 않아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서툰 된장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준성은 숟갈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혼자 먹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새벽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 부엌에 서서 밥을 해줬다는 것. 서툴어도 어설퍼도 자기만을 위해 찌개를 끓여줬다는 것. 박 원장도 밥을 해줬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밥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은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 처음이 준성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혜정이 준성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을 잡았어요. 작업대에서 공구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혜정이 그 손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올바르게 자라주어서 고마워요. 준성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되니까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혜정이 양철 상자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사가서 부서질 것 같은 그 천 조각을 무릎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25년 전 이 옷을 입고 있던 아기가 지금 자기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숟갈을 쥐고 서투른 된장찌개를 먹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혜정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옥탑방 문밖이었습니다. 좁은 계단 꼭대기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윤 기사와 박 원장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부터 함께 따라왔어요. 이 녀석이 밥은 제대로 먹을지 걱정이 돼서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윤 기사가 비닐봉지에서 식혜 캔 2개를 꺼내 하나를 박 원장에게 건넸어요. 박 원장이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캔을 따고 한 모금씩 마셨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성이 우는 소리, 혜정이 괜찮다고 하는 소리, 그리고 숟갈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자가 함께 밥을 먹는 소리였어요. 박 원장이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 소리가 박 원장의 가슴을 쥐어짰어요. 25년 동안 이 아이한테 밥을 해준 건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울면서 밥을 먹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가 해준 밥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게 있었다는 걸 알겠었어요.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 빈자리가 채워지니까. 윤 기사가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툭 던졌어요. 원장님도 우시네.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박 원장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기사도 고개를 돌렸어요. 반대쪽으로요. 윤 기사의 눈가도 젖어 있었지만 그건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준성이 아까 회장님한테 저택 말고 여기로 가겠다고 했을 때요. 윤 기사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바로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30년간 모셨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거기로 가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 원장이 식혜 캔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옥탑방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 기사가 덧붙였어요. 저택에 오시라고 하면 되는 건데 회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좁은 계단을 구두 신고 올라오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25년간 아이 곁에 없었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살아온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좁은 옥탑방으로 찾아오는 것. 그게 혜정이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옥탑방 안에서는 아직도 숟갈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성이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짠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서툰 밥상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좁은 옥탑방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25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이 작은 방 안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묵직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인연은 없다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앞에서는 시간도 거짓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